화약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B07 특수임무단의 대테러 훈련장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섬광탄이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불태우고 연이어 귀를 찢는 총성이 고막을 때렸다. 먼지와 연기 사이로 검은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 중심에 한서연 소령이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턱선과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매는 전장에서 단련된 강철의 여전사를 증명했다. K1A 기관 단총을 파지한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목표물을 향한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냉정하고 집요했다. 타겟 확인 3초 후 진입.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부팀장의 목소리에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팀원들은 약속된 위치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호흡을 멈춘 3초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신호에 따라 문이 폭파되고 팀원들이 함성과 함께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다. 작전은 순식간에 끝났다. 모든 타겟이 제압되고 인질은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대로였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자 방금 전까지 전장을 지배하던 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헬멧을 벗은 서연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수고했다. 복귀해서 장비 점검하고 10분 뒤 브리핑 시작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훈련장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부하들은 존경과 경애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살아있는 전설, 강철의 백장미, 부대 내에서 그녀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모두 그녀의 강인함과 완벽함을 상징했다. 여성의 몸으로 남성 군인들도 버티기 힘든 지옥 같은 훈련을 모두 최고 성적으로 수료했으며 여러 차례 비밀 작전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운 그녀는 707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갑옷 아래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꼭 닮은, 그러나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한 여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5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 언니 한지연이었다. 언니는 그녀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자란 자매였다. 언제나 서연의 편이 되어주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언니. 그 온기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언니가 남긴 유일한 흔적. 조카 이민준, 언니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민준은 서연에게 삶의 이유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되었다. 언니와는 달리, 아니 어쩌면 너무나 여리고 다정했던 언니를 닮아 극도로 내성적이고 섬세했던 아이.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얼굴부터 붉히던 소년이었다. 그런 민준이 20살이 되어 이병통지서를 받았을 때 서연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마치 어린 새를 거친 폭풍우 속으로 밀어넣는 심정이었다. 입대 전날 밤 잔뜩 긴장한 얼굴로 군장을 꾸리던 조카의 작은 어깨가 유난히 안쓰러워 보였다. 민준아, 가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있다와 이모는 그거면 돼.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런 그녀를 보며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이모, 저도 이제 다 컸는걸요. 잘하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는 조카의 목소리 끝이 떨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조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언니가 남긴 온기.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빠듯한 훈련 일정을 조율하여 겨우 얻어낸 짧은 휴가. 서연은 민준의 첫 면회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카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밤새 만들고 혹시나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어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 넣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조금은 상기되어 있었다.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차는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고층 빌딩과 화려한 넌사인이 사라지고 점차 창밖 풍경은 회색빛의 군사시설과 철조망 그리고 지뢰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경고판들로 채워졌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불과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지만 이곳 강원도 철원의 공기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총성이 울려 퍼질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긴장감이 땅과 하늘에 가득했다. 이곳이 바로 민준이 복무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가 위치한 곳이었다. 위병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치고 면회실로 들어서는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늠름한 군인이 되어 있을 조카의 모습을 상상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 여린 아이가 과연 이곳의 살벌한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약속된 시간이 되자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색하게 각이 잡힌 전투복을 입은 이민준이었다. 민준아. 서연은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조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한눈에 보기에도 수척해진 얼굴,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눈, 잔뜩 주눅이 들어 동그랗게 말린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민준의 왼쪽 뺨에 선명하게 번져 있는 시퍼런 멍 자국이었다. 입가도 살짝 부어 있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서연은 수많은 전투와 훈련을 통해 각인된 본능으로 즉시 알아차렸다. 저것은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히 누군가에게 가격당한 흔적이었다. 이모, 어떻게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민주는 이모를 발견하고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고 기어들어갔다. 서연은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카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따뜻한 이모의 그것이 아니었다. 적을 신문하는 특수요원의 예리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변해 있었다. 내 조카 보러 오는데 바쁜 게 대수냐? 그런데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다친 거야?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자 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 이거요. 아, 그냥 훈련하다가 좀 각개전투 훈련 중에 언덕에서 굴러서요. 정말 괜찮아요. 이모, 별거 아니에요. 민준은 황급히 변명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손가락은 불안한 듯 전투복 바지 솔기를 초조하게 매만지고 있었다. 거짓말. 서연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수많은 위장과 기만.
거짓 진술을 간파해온 그녀의 경험이 소리치고 있었다. 훈련 중 부상이라기엔 멍의 형태나 위치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손가락 관절, 즉 너클에 의해 가격당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타박상이었다. 넘어져서 생긴 멍치고는 모양이 좀 이상한데 서연은 팔짱을 끼고 조카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강하게 실려 있었다. 솔직하게 말해봐.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널 때린 거야? 그녀의 직접적인 질문에 민준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입술만 달싹일 뿐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투명한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본 서연은 더 이상 추궁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캐묻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아이는 무언가에 단단히 짓눌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알았다. 일단 앉아. 이모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식기 전에 먹자.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준비해온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윤기가 흐르는 잡채, 형형색색의 과일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소용 돌이치기 시작했다. 감히 누가 내 조카를 건드렸을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폭행이다. 군대 내 폭행. 그것도 가짜대에 배치된 신병을 상대로.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민주는 거의 말이 없었다. 서연이 부대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도 괜찮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같은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어색한 미소로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갈비찜조차 몇 점 깨작이는 것이 전부였다. 식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런 조카의 모습에서 깊은 절망과 공포를 읽었다. 아이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민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돌아서는 조카를 서연이 다시 불렀다. 민준아. 민준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하며 서연은 나직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무슨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힘든 게 있으면 꼭 이모한테 말해야 한다. 알겠지. 이모는 항상 내 편이야. 세상이 전부 내게 등을 돌려도 나는 내 편이라고.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그리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부대 안으로 사라졌다. 그 작은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서연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조카의 얼굴에 떠올랐던 공포의 그림자. 애써 감추려 했던 고통의 흔적들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함께 화라산 같은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언니의 유일한 혈육.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아이가 낯선 곳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성을 붙잡았다. 섣부른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감정적으로 부대에 쳐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렇게 되면 민준의 군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가해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컸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 그리고 언니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녀의 손이 운전대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반드시 알아내겠어. 내 조카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군지.
그리고 그놈을 내 손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 파장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철의 백장미가 마침내 자신의 가시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부대로 복귀한 한서연 소령의 주변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아침 구보에서 가장 선두에 섰고 사격 훈련에서는 여전히 모든 탄환을 10점 관역에 명중시켰으며 전술 브리핑에서는 빈틈없는 분석으로 부하들을 압도했다. 누구도 그녀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는 분노의 용암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온통 철원의 최전방 부대에 쏠려 있었다. 훈련에 집중하려 할수록 민준의 겁에 질린 눈망울과 시퍼런 멍이 든 뺨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방가쇠를 당기는 순간 관역 위로 누군지 알 수 없는 가해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성이 감성의 파도를 제어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처절한 자책감이었다. 그날 밤 모든 훈련이 끝나고 부대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겼을 때 서연은 자신의 관사에서 홀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책상 위에는 군 내부 정보망에 접속된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속한 부대의 공식적인 보고 라인, 지휘관들의 신상 정보, 최근 부대 동향 보고서 등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그 부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사기충만, 군기 확립, 모든 보고서에는 상투적인 미사여구만이 가득했다. 마치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 보았다. 상급 부대 감찰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 하지만 그녀는 군이라는 조직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식의 접근은 제19 감싸기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컸다. 설령 수사가 시작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민주는 피해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증언해야 할 터였다. 그것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최악의 경우 가해자는 가벼운 징계로 풀려나고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힌 민주는 남은 군 생활 내내 보복의 그늘 아래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은밀하며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결심이 섰다.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공식적인 지휘 계통 너머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그녀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비수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안 처리된 개인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박성진 대령, 국군방첩사령부 구 국군기무사령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인물이었다. 과거 서연이 소위로 임관했을 당시 그녀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707로 이끌어준 멘토와도 같은 존재였다. 사적인 용무로는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깊은 밤!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박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소령 이 시간에 웬일인가.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대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군 내부에 비공식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철원에 위치한 특정 보병사단의 특정 중대, 그곳의 내부 분위기, 병사들 사이의 암묵적인 문제점, 지휘관의 성향 등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날거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정보장교인 그는 서연의 목소리만으로도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직감했다. 한소령답지 않군. 자네가 개인적인 일로 나를 찾는 건 처음인데 심각한 일인가?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서연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박 대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라는 군인을 믿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알겠다. 사람 하나를 붙여주지. 자네가 원하는 정보를 캐내는 데는 국내 최고일 거야. 다만 모든 것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된다. 자네도 나도 이 통화를 한 적이 없는 걸세. 모든 책임은 자네에게 있다는 것. 명심하게. 감사합니다. 대령님, 그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짧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문은 열렸다. 이틀 후, 서연은 퇴근 후 사복 차림으로 삼청동의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다. 박 대령이 알려준 약속 장소였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2층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자 약속이나 한 듯 한 여자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서연은 순간 조금 놀랐다. 군인이라기보다는 명문대 대학원생 같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얇은 금속태 안경,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차분한 인상과 달리 안경 너머의 눈빛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정수아 대위입니다. 여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부드러웠지만 악수를 하는 순간 느껴지는 힘은 단단했다. 한서연 소령입니다. 두 사람은 불필요한 인사치레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수에게 전달했다. 민준이 속한 부대의 정식 명칭, 면회 당시 보았던 민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추측까지. 그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수아는 서연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다. 그녀는 녹음기나 메모장 대신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 저장하는 듯 했다. 서연의 설명이 끝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조카분의 평소 성격은 어떻습니까? 내성적인 편입니까? 아니면 외향적인 편입니까? 멍의 위치와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색깔은 어땠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마치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프로파일러 같았다. 서연은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들은 수아는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이 번호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 하나를 건네고는 미련 없이 찻집을 나섰다. 그녀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은은한 찻잔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정수와 대위, 그녀는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하지만 서연은 박대령의 선택을 믿기로 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미줄이 무언가를 낚아채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 시간, 서울 어딘가에 위치한 방첩사의 비밀안가. 그곳은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된 디지털 요새였다. 여러 대의 고성능 서버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위성사진,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중앙에 정수와 대위가 앉아 있었다. 찻집에서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군 내부 인트라넷에 존재하는 모든 익명 게시판이었다.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와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부터 병사들만이 아는 비밀 커뮤니티까지 그녀는 서연에게 받은 부대 정보를 키워드로 설정하고 지난 몇 달간 올라온 모든 게시글을 필터링하기 시작했다. 수만 건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그녀의 모니터를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은 식단 불만, 휴가 관련 질문, 연예인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잡담들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기계처럼 냉정하게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녀는 폭행, 구타, 괴롭힘, 돈과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들을 추가로 입력했다. 그러자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몇 개의 유의미한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특정 부대를 지칭하며 그곳은 요즘 지옥이다. 새로 온 악마 때문에 살 수가 없다와 같은 익명의 절규들이었다. IP 주소를 역추적하자. 모든 게시글은 서연의 조카가 복무 중인 철원의 그 부대 생활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해킹에 가까운 기술을 이용해 해당 부대의 내부 서버에 더 깊숙이 침투했다. 병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 징계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급이 높은 정보들이었지만 그녀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이름과 마주쳤다. 여러 건의 익명 투서와 신고가 있었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 혹은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 처리된 기록들. 그 모든 기록의 중심에 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일병 최진태. 수아는 즉시 최진태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입대 전 범죄 기록,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SNS 활동 기록까지. 그리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상습적인 폭행, 금품 갈취, 협박. 그의 과거는 온갖 악행으로 얼룩져 있었다. 수아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 내 부조리가 아니었다. 사회의 악성 종양이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옮겨와 더욱 독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해당 부대의 지휘관과 최진태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최진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뻔한 몇 차례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의 대대장인 오 대위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무마시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오 대위는 현재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다. 수아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 소령이 왜 그토록 절박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보안 휴대폰을 들어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신인 한서연 소령, 목표 식별 완료, 일병 최진태. 메시지를 전송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짧은 메시지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리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마침내 첫 번째 파리가 걸려든 것이다. 목표 식별 완료. 일병 최진태. 어둠 속에서 서연의 휴대폰 액정이 서늘한 빛을 발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최진태. 마침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유령이 그 이름을 드러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조카의 멍든 얼굴 위로. 이제는 이름 석자를 가진 한 남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분노로 뜨거웠던 피가 오히려 차갑게 식으며 얼음처럼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사냥감의 이름이 정해진 순간 사냥꾼의 모든 감각은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려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그보다 먼저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세 보고서 전송, 보안 레벨 알파, 열람 후 즉시 파기 요망. 정수와 대위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잠시 후 복잡한 암호화 과정을 거친 두꺼운 파일 하나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서연은 곧장 관사에 있는 개인 노트북으로 파일을 옮겼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방첩사에서 사용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프로그램으로 잠겨 있는 파일이었다. 그녀는 수아가 알려준 복잡한 절차에 따라 암호를 해독하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 최진태라는 이름 아래로 그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차에 펼쳐졌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한 마리 포식자의 성장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에 가까웠다. 정수와 대위가 수집한 정보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단순히 군 내부 자료에만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경찰청의 범죄 기록, 교육청의 학적 자료, 심지어는 삭제된 SNS 계정과 과거 활동 내역까지 복원하여 최진태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냈다. 보고서의 첫 장은 그의 학창 시절로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퇴. 생활기록부에는 규관계원만이라는 상투적인 문구 아래 실제로는 수십 건의 크고 작은 폭력 사건과 징계 기록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약한 아이들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았지만 그때마다 부모의 합의와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다.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된 증언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장은 그의 사회생활에 대한 기록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그는 곧바로 강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사채업자 조직에 흘러들어갔다. 흑사파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하고 채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집단이었다. 최진태는 그곳에서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 그의 주된 임무는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 가족들을 협박하여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수아가 복원해낸 그의 SNS 계정에는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문신을 한 팔로 동료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고급 외제차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모습, 빚은 갚아야지 피 보기 싫으면 과 같은 섬뜩한 문구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약자를 향한 경멸과 자신의 힘에 대한 과시욕만이 가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군에 입대한 것은 국가를 향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다.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서열의 선배와 돈 문제로 크게 다툰 후 보복을 피해 도망치듯 선택한 도피처였다. 군대는 그에게 반성의 장소가 아니라 잠시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안전가옥에 불과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최진태는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고 폭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깊이 병든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런 자가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여린 조카와 같은 생활관에서 숨 쉬고 있었다.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장은 그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최진태와 그의 중대장인 오 대위 사이의 검은 유착 관계에 대한 분석이었다. 정수환은 군사경찰 내부 서버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보고서들을 분석했다. 그 중에는 최진태가 가해자로 지목된 여러 건의 구타 및 가혹행위 신고가 있었다. 피해 병사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첨부된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건들은 모두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중대장 재량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오 대위가 직접 나서서 피해 병사들을 압박하여 신고를 취하하게 만들거나 사건의 본질을 병사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축소하여 상부에 보고했던 것이다. 수아는 오 대위의 개인 신상까지 파헤쳤다. 그는 화려한 학군 ROTC 출신으로 야망이 크고 출세욕이 강한 인물이었다. 현재 소령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자신의 부대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클린 부대를 만들었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녔다. 그에게 부대의 평화와 병사들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가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리고 최진태는 그런 그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였다. 오 대위는 최진태의 폭력성을 이용하여 다른 문제의 병사들을 관리했다. 최진태라는 공포의 존재가 있는 한 다른 병사들은 감히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최진태라는 악맥에 목줄을 채워주는 대가로 부대 내의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실적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종의 공생관계였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뗐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과 함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이것은 한 명의 악질 병사 문제가 아니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불의를 눈감고 심지어 그것을 조장하는 부패한 지휘관,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폐쇄적인 군대 문화,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지키고자 했던 군대가 그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었다. 그녀가 자부심을 느끼던 군복이 더럽혀지는 기분이었다. 최진태에 대한 사례보다 오 대위에 대한 경멸감이 더욱 그녀를 괴롭혔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이 트기 전에 짙은 어둠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민주는 지금도 공포에 떨며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악마는 부패한 시스템의 비호 아래 웃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법과 절차는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썩어버린 나무의 뿌리 일부를 도려내야만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보고서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각인되어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함께 실행할 사람들 뿐이었다.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생사를 함께하며 피보다 진한 전우애를 나눈 이들을 소집하기로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조카를 위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버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유령은 이제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꾼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뿐이었다. 노트북 화면이 꺼지자 한서연의 관사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태의 보고서는 그녀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망설임이라는 마지막 족쇄가 완전히 풀려났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충성을 맹세했다. 법과 규율을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그 신념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토와 시스템 이전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고통받는 국민 하나를 지키는 것 또한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 아닐까?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시스템이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진정한 군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명확했다. 괴물이 시스템의 방패 뒤에 숨어 있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 직접 그 괴물의 목을 베는 수밖에 없다. 설령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고 군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었다. 발각된다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평생을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조카 민준의 겁에 질린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 그녀에게 민준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조국 그 자체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결심이 서자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짧고 강렬한 암호와도 같은 메시지 2통을 보냈다. 수신인 박현우 상사 오후 10시 제3창고 체스 한판. 수신인 김동현 중사 오후 10시 제3창고 스파링. 체스는 복잡한 전술 논의가 필요할 때, 스파링은 즉각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그리고 제3창고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장비 보관 창고였다. 감시 카메라도, 사람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였다. 밤 10시 정각, 삐걱거리는 낡은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박현우 상사였다. 그는 190cm에 가까운 장신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소리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마치 흑표범처럼 유연하고 조용했다. 그는 707 내에서도 최고의 저격수이자 서연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였다. 평소 과묵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언제나 서연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었다. 그는 창고 안의 어둠 속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말없이 고개를 까딱였다. 그것이 그의 인사였다. 잠시 후 조금 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인물이 들어섰다. 다부진 체격의 짧은 스포츠 머리. 온몸이 단단한 근육으로 덮여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사내 김동현 중사였다. 그는 부대 최고의 근접 전투 및 폭파 전문가였다. 다혈질의 직선적인 성격이었지만 한번 믿음을 준 상대에게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였다. 소령님, 무슨 일입니까? 웬만해선 체스랑 스파링을 같이 부르시진 않는데. 김동현 중사가 특유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그의 눈은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창고 안에는 낡은 탄약 상자 위에 놓인 작은 랜턴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이 그 빛에 따라 명멸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 명은 고요한 심해처럼 침착했고 다른 한 명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두 사람은 서연이 자신의 등 뒤를 하우 헤시테이션하게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다. 서연은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탄약 상자 위에 태블릿 PC 하나를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정수와 데이가 보내온 보고서를 그녀가 직접 요약하고 모든 출처와 증거를 삭제한 채 핵심 내용만 남겨놓은 파일이 떠 있었다. 최진태의 증명사진, 그의 과거 범죄 행적에 대한 간결한 요약, 그리고 오 대위와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도표. 두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 민준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면회에서 보았던 멍자국, 아이의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자신의 의심.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배제된 채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하지만 그 건조함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박현우와 김동현은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현우의 미간은 점점 깊게 패였고 김동현의 턱 근육은 분노로 꿈틀거렸다. 그들은 서연이 조카를 얼마나 아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최진태와 오 대위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김동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런 개자식들, 멀쩡한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두 발 뻗고 잔단 말입니까? 그는 주먹으로 옆에 있던 낡은 철제 캐비닛을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캐비닛이 찌그러졌다. 박현우는 말없이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목표물을 조준하는 저격수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두 사람의 반응을 살피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다. 공식적인 절차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내 조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야.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창고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만의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군법을 어기는 행위였고 그들의 군 생활 전체를, 어쩌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서연은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명령이 아니다. 내 개인적인 부탁이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들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내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거절해도 좋다. 나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아.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 김동현 중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개인적인 문제라니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찌그러진 캐비닛에서 주먹을 떼고 서연의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은 법이 아니라 몽둥이가 약입니다. 법이 못하면 우리가 해야죠. 똥은 우리가 치워야 냄새가 안 나는 법입니다. 소령님 조카가 아니라 제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당장이라도 그 쓰레기 새끼 모가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의 격한 반응에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박현우 상사를 바라보았다. 박현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가져가 화면을 껐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상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입니다. 소령님의 고통은 저희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함께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상관과 부하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함께 싸우기로 맹세한 동지이자 하나의 팀이었다. 서연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작전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수와 대위의 존재와 그녀의 역할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최고의 분석가가 있다.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표물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준 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 그녀의 말에 김동현의 눈이 빛났다. 마음에 듭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요? 이런 작전에는 근사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서연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작전명 그림자 사냥. 그날 밤 낡고 먼지 쌓인 창고 안에서 3명의 특전 용사들은 침묵 속에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피보다 진한 전우애로 맺어진 그림자 속의 맹세였다. 그들의 사적인 전쟁은 그렇게 조용히 서막을 올렸다. 창고를 나서는 서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정수와 대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팀 구성 완료. 작전명 그림자 사냥. 그림자 사냥이라는 작전명이 정해진 순간부터 707 부대 내에 버려진 제3창고는 그들의 심장 부이자 두뇌가 되었다. 낮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군인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세 사람은 밤이 되면 유령처럼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낡고 먼지 쌓인 공간은 그들의 열기로 채워져 나갔다. 중앙에는 커다란 군용 지도 상자가 테이블 역할을 했고 그 위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일대의 위성 지도가 펼쳐졌다. 노트북의 푸른빛이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진지한 얼굴을 비추었고 벽에는 최진태의 증명사진과 그의 예상 동선이 붉은 펜으로 어지럽게 표시되어 있었다. 작전의 총괄 브리핑은 보이지 않는 팀원, 정수와 대위가 보내오는 암호화된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녀의 능력은 한서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최진태라는 인물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했다. 목표: 최진태. 열흘 후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정기 휴가 예정. 과거 휴가 패턴 분석 결과 첫날은 90% 이상의 확률로 서울 홍대 인근 유흥가에서 과거 조직 동료들과의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수아가 보내온 첫 번째 보고서에는 최진태의 휴가 일정과 예상 동선이 분단위로 예측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통화 패턴, 심지어 과거 SNS에 남겼던 휴가 땐 홍대에서 달려야지와 같은 사소한 흔적들까지 모두 긁어 모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도출해냈다. 보고서에는 그가 자주 찾던 술집 이름과 그곳의 내부 구조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김동현 중사가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 양반 거의 신기 있는 거 아닙니까? 족집게 과외 선생이 따로 없구만. 박현우 상사는 말없이 지도 위에 홍대 지역을 붉은 원으로 표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터의 지형을 파악하는 저격수의 그것이었다.
다음 과제는 최진태를 교육할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었다. 수아는 여러 후보지를 리스트업하여 보내왔다. 인천항 근처의 폐창고, 양평에 버려진 농장, 그리고 파주 외곽에 폐쇄된 방직 공장. 각각의 장소에는 위성사진, 주변 CCTV 분포도, 예상 이동 경로상의 경찰 검문소 위치, 그리고 장단점 분석이 상세하게 덧붙여져 있었다. 김동현은 인천 폐창고를 선호했다. 홍대에서 가깝고 주변이 공업지대라 밤에는 소음이 좀 나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겁니다. 유사시 빠져나오기도 쉽고요. 하지만 박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도심과 가깝다는 게 오히려 단점이다. 변수가 많아. 경찰 순찰차도 많고 예상치 못한 목격자가 나올 수도 있어. 나는 차라리 양평농장이 낫다고 본다.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자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지도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하더니 파주의 방직 공장을 가리켰다. 여기로 한다. 그녀의 결정에 김동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파주 말입니까? 너무 멉니다. 홍대에서 최소 1시간 반은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서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멀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이동 시간이 길다는 건 우리가 추격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파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 최전방에서 후임을 괴롭히는 놈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곳에 진짜 어둠과 공포가 뭔지 맛보게 해주는 거야. 그녀의 말에 박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동현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작전 장소는 그렇게 결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장비 준비였다. 그들이 사용할 장비는 모두 군용이 아닌 추적이 불가능한 사제품으로 구해야 했다. 이것은 김동현의 전문 분야였다. 그는 며칠 만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장비들을 하나둘씩 창고로 가져왔다. 강력한 전기 충격기, 일시적으로 시각과 청각을 마비시키는 섬광탄, 최루액 분사기, 그리고 특수 제작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와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검은색 발라클라바. 모든 장비는 목표물에게 치명적인 상처는 입히지 않되 극도의 공포감과 무력감을 심어준다는 원칙에 선택되었다. 작전에 사용할 차량 역시 도난 방지 처리가 된 대포차 여러 대를 확보해 두었다. 그들은 파주 방직 공장의 내부 도면을 펼쳐놓고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박현우는 저격수 출신답게 주변 지형을 이용한 감시 및 엄호 역할을 맡았다. 그는 술집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최진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유사시 동료들의 퇴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책임졌다. 김동현은 그의 특기인 침투와 제압 기술을 활용하여 목표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번개처럼 접근하여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진태를 제압하고 차량으로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한서연은 작전 전체를 총괄 지휘하며 교육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 즉 심리적 파괴를 위한 시나리오였다. 서연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단순한 물리적 응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진태라는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포라는 낙인을 새기는 것이다. 우리를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
언제든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림자라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구체적인 신문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정수아가 제공한 최진태의 모든 과거 행적, 그가 잊고 지냈던 사소한 악행들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그들은 최진태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읊어주는 저승사자 역할을 할 터였다. 감각을 차단하기 위한 암흑과 침묵, 물을 이용한 심리적 압박,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질문들. 모든 것은 그의 오만함과 폭력성을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에 순수한 공포와 복종심을 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그들이 내릴 마지막 최후 통첩은 간단했다. 첫째, 즉시 군대에서 나갈 방법을 찾을 것. 둘째, 평생 이민준의 눈앞에 나타나지 말 것. 셋째, 그날 밤의 일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 이 세 가지를 어길 시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박현우 상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소령님, 그것은 작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서연이라는 인간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녀가 짊어져야 할 마음의 짐에 대한 걱정이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도 있는 법이다. 박 상사, 내 조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군복의 명예를 위해서.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열흘간의 치밀했던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괴물을 사냥하는 일뿐이었다. 그림자 사냥의 팀원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미 열흘 뒤의 그날 밤 홍대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에서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작전 개시일,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제3창고에 모인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지난 열흘간의 고뇌와 준비가 빚어낸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것이 마지막 브리핑이었다. 통신 점검, 각자 위치 확인. 오늘 밤 우리는 유령이 된다. 어떤 흔적도, 어떤 목격자도 남기지 않는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박현우와 김동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 교환 속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브리핑을 마친 그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부대를 나서는 그들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져 있었다. 그날 하루 한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통제해 모든 훈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시계가 흐르고 있었다.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 10시간, 9시간, 8시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서서히 조여드는 것 같았다. 늦은 오후, 마침내 모든 임무를 마친 그림자 사냥.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대 내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경로를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민간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들은 더 이상 707의 최정계 요원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사냥을 시작하는 이름 없는 그림자들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집결지는 동서울 버스터미널 근처의 한 공영 주차장이었다. 김동현은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박현우는 평범한 국산 세단에, 한서연은 창문이 짙게 썬팅된 검은색 승합차에 앉아 있었다. 정수와 대위가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터미널 도착 버스 시간표를 주시하며 그들은 조용히 목표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오후 4시 30분, 마침내 철원에서 출발한 버스가 터미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심장이 가볍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눈에 봐도 튀는 인형이 걸어 나왔다. 최진태였다. 그는 군복을 벗고 몸에 딱 붙는 화려한 티셔츠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값싼 광택이 흐르는 왁스를 잔뜩 발랐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걷는 걸음걸이에는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우리에서 풀려나 자신의 사냥터로 돌아온 포식자. 바로 그 모습이었다. 목표 확인, 미행 시작한다. 서연의 나직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두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최진태는 익숙하게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김동현은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평범한 대학생처럼 백팩을 맨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사람들로 붐비는 환승역에서도 그는 최진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결코 의심을 사지 않는 절묘한 거리를 유지했다. 박현우와 서연은 지상에서 차량으로 지하철의 이동 경로를 따라 함께 움직였다. 이 모든 과정은 방첩사 안개에서 CCTV와 교통정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해킹하고 있는 정수와 대위의 보이지 않는 지휘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목표 2호선 탑승, 홍대 입구역 방향, 2번 칸 탑승 확인. 수아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처럼 차분하고 정확했다. 마침내 최진태가 홍대 입구역에 내렸다. 개찰구를 빠져나오자마자 거대한 소음과 현란한 불빛, 그리고 젊음의 열기가 그를 덮쳤다. 금요일 밤의 홍대는 거대한 해방구였다. 시끄러운 케이팝 음악, 고기 굽는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혼돈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그림자들이 몸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최진태는 익숙하게 인파를 헤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수아가 예측했던 바로 그 술집이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비슷한 부류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박현우는 술집 건너편 상가 건물의 비상계단에 자리를 잡았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그는 고성능 쌍앙형으로 술집 창가에 앉은 최진태의 일행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술에 취해 들뜬 민간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목표물의 모든 습관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저격수의 냉철한 시선이었다. 김동현은 술집 후문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대기했다. 그의 귓속에는 초소형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그는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박현우가 전달하는 미세한 속삭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들끓는 투쟁 본능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는 억지로 인내심을 유지했다. 그리고 한서연은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전체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김동현이 술집 입구 근처에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처럼 모든 말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술집 안의 소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최진태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그는 군대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후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술에 취해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간간히 그의 저속한 농담에 동료들의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 웃음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서연의 귀에 박힐 때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김중사. 흥분하지 마. 사냥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어폰 너머로 김동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자 박현우가 나직하게 경고했다. 완벽한 사냥을 위해서는 사냥감이 완전히 방심하고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조급함은 이를 그르칠 뿐이었다. 자정이 넘고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홍대의 거리는 여전히 불야성이었지만 조금씩 취객들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술집 문이 거칠게 열리고 만취한 최진태가 동료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술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반쯤 풀려 있었다. 목표 등장. 동행 2명. 모두 만취 상태로 보임. 박현우의 긴급하고 날카로운 보고가 이어폰을 때렸다.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금이다. 최진태의 일행은 큰 길로 향하는 대신 비틀거리며 어둡고 좁은 옆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아마도 노상방뇨를 하거나 지름길로 가려는 생각인 듯했다. 그들이 선택한 그 골목은 정수와 대위가 사전에 최적의 매복 지점으로 예측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정대위. 주변 CCTV 제어 가능한가 서연이 묻자 즉시 수아의 목소리가 응답했다. 네. 소령님, 지금부터 5분간 해당 골목 주변 주요 CCTV 영상 루프시켜 놓겠습니다. 그 안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박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목표 이동. 동행 2명. 3번 골목으로 진입. 서연은 승합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깨어나는 낮은 진동이 차체를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 목소리는 밤의 공기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작전 개시. 한서연의 작전 개시 명령은 어둠 속에 던져진 불꽃과도 같았다. 그 말을 신호로 홍대의 좁고 어두운 골목 안에서 정지해 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동현 중사는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끄는 척하며 최진태의 일행이 완벽하게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로에게 저속한 농담을 던지는 세 남자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졌다. 그들이 골목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점, 유일한 CCTV마저 고장난 사각지대에 들어서는 순간 김동현의 몸이 튀어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바람과 같았다.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독수리처럼 신속했다. 최진태의 등 뒤로 접근한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강력한 팔로 그의 목을 감싸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유배! 최진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목젖을 압박하는 강력한 힘에 숨이 막히고 온몸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의 2 동료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골목 반대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박현우 상사였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에게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박현우의 차분하고 위협적인 목소리에 술 취한 남자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이 무언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현우의 양손에서 번쩍이는 섬광탄 2개가 터져 나왔다. 페용 하는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일시적으로 시야와 청력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섬광이 골목 전체를 하얗게 불태웠다. 우악 내 눈. 2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허우적거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이 사라진 듯한 혼돈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 사이 한서연이 운전하는 검은색 승합차가 소리 없이 골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김동현은 축 늘어진 최진태를 가볍게 둘러매고 신속하게 차량 뒷좌석에 던져 넣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10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섬광탄의 효과가 사라지고 두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골목 안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밤 공기와 길바닥에 나뒹구는 담배꽁초만이 방금 전의 소란이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목표 확보, 이동 중! 서연은 이어폰에 짧게 보고하며 파주를 향해 차를 몰았다. 뒷좌석에서는 박현우가 최진태의 손과 발을 특수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하고 눈과 입에는 두꺼운 안대와 재갈을 물렸다. 최진태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차량은 심야의 자유로를 질주했다. 간간히 마주치는 순찰차가 있었지만 정수와 대위의 사전 정보 조작 덕분에 그들의 차량은 어떤 의심도 받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서연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최진태를 살폈다. 그의 무력한 모습을 보니 조카 민준의 멍든 얼굴이 떠올라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약 1시간 후 차량은 목적지인 파주의 폐방직 공장에 도착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폐공장의 실루엣은 마치 괴물의 아가리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수십 년간 방치된 건물에서는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정체모를 쇠붙이 긁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김동현이 최진태를 거칠게 끌어내리자 그제야 최진태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과 입이 가려진 그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왔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밤 공기와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들의 거친 손길만이 극한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게 할 뿐이었다. 박현우가 먼저 내려 주변을 경계했고 서영과 김동현은 최진태를 미리 준비해둔 공장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 과거 원료를 보관하던 지하 창고로 끌고 갔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철문이 닫히는 쿵 하는 소리가 폐쇄된 창고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된 밀실이었다. 한때 수많은 옷감과 원료들이 보관되었을 넓은 공간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두꺼운 단열재 너머로 스며드는 한기가 뱀처럼 기어다녔다. 공기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모를 냉기로 가득 차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유일한 광원이라고는 김동현이 들고 있는 고성능 랜턴뿐이었고 그마저도 흔들리는 빗줄기는 기괴한 그림자를 사방에 드리웠다. 최진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바닥의 냉기가 얇은 옷을 뚫고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의식과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그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손과 발은 이미 강력한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된 상태였다. 눈을 가린 안대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입에 물린 재갈은 어떤 비명도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야? 너희들 누구야? 재갈 때문에 뭉개진 목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다. 그때 그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변조기를 통해 기계음처럼 왜곡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여기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 최진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랜턴빛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서서 마치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맹수처럼 최진태를 관찰하고 있었다. 중요한 건 네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섬뜩한 공포감을 자아냈다. 내 놈이 저지른 짓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나?
아니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나? 서연의 질문에 최진태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흑사파에서 보복하러 온 놈들인가? 아니면 내가 건드렸던 누군가의 복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거 풀어, 당장 풀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김동현의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복부를 강타당한 최진태는 컥 하는 신음과 함께 잠시 숨을 멈췄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눈앞이 아찔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서연은 천천히 최진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얇지만 날카로운 군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칼날로 최진태의 뺨을 살짝 그었다. 피가 배어나오지는 않았지만 살갗을 스치는 서늘한 감촉과 함께 최진태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내 놈이 흑사파에서 했던 짓들부터 시작해볼까? 아니면 군대에 와서 괴롭혔던 불쌍한 후임들 이야기부터 해줄까?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파고들었다. 그녀는 최진태의 과거 행적, 그가 저질렀던 폭력과 갈취, 심지어 그가 잊고 지냈던 사소한 악행들까지 정확하게 읊어댔다. 서연의 이어폰을 통해 정수와 대위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었다. 2023년 5월 강북구 수유리 채무자 박모 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어린 딸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했지. 기억나나?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조직 자금을 횡령한 동료를 야산에 끌고 가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지. 그 동료 아직도 널 보면 오줌을 지린다더군. 최진태는 경악했다. 이 여자 대체 정체가 뭐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지?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박지훈 이병 기억나나? 드디어 서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그 순간 최진태의 몸이 경직되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소나기에서 장난감처럼 괴롭히던 그 어리숙한 후임병. 설마 내 놈이 매일 밤 잠 못 자게 괴롭히고 구타하고 돈까지 빼앗았던 바로 그 아이 말이다. 그때 박현우가 최진태의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를 거칠게 벗겨냈다. 갑작스러운 빛의 변화에 최진태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희미하게 시야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앞에는 발라클라바로 얼굴을 가린 두 명의 거대한 그림자와 그 뒤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여자의 얼굴 역시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형한 눈빛만은 뇌리에 박힐 듯 강렬했다. 서연은 민준의 멍든 얼굴 사진을 최진태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 얼굴 똑똑히 봐둬라. 내 놈이 만든 작품이다. 사진을 본 최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님을 깨달았다. 이들은 단순한 협박범이나 조폭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 눈빛, 분위기, 모든 것이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변명할 기회는 주지 않겠다. 내 놈 같은 쓰레기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을 뿐이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여기서 고통스럽게 죽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든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동현이 최진태의 옷을 거칠게 찢어발겼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차가운 물통을 그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그의 온몸을 적시자 지하 창고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최진태는 공포와 추위에 미친 듯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과 애원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냉정했다. 지금부터 내 놈이 박지훈 이병에게 가했던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해주겠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동영과 박현우는 최진태를 일으켜 세워 창고 벽에 설치된 낡은 쇠파이프에 양팔을 매달았다. 발이 바닥에 겨우 닿을락말락 한 고통스러운 자세였다. 잠시 후 김동현은 두꺼운 수건으로 최진태의 얼굴을 덮고 다시 물을 붓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 없는 극한의 공포.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쇠파이프에 묶인 몸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몇 번이고 실신과 깨어남을 반복하며 최진태의 저항 의지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외침만이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처절한 공포와 생존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동이 트기 직전.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기는 시간. 지옥과도 같았던 교육은 끝났다. 최진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몸에는 심각한 외상은 없었지만 밤새도록 겪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초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앞에 다가섰다. 변조된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똑똑히 들어라. 최진태, 내 목숨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살고 싶다면 내가 하는 말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경고했다. 첫째, 오늘 이후로 박지훈 이병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해를 가하거나 그의 주변을 맴돌기만 해도 내 놈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둘째, 즉시 부대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라. 의병 제대를 하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박지훈 이병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한다. 셋째, 오늘 밤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내 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단 한마디라도 외부로 새어나가는 순간 내 놈뿐만 아니라 내 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알아들었나? 최진태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생존에 대한 갈망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들이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다. 내 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내게 달렸다. 명심해라. 우리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최진태에게 다시 안대를 씌우고 재갈을 물렸다. 그리고는 그를 승합채 던져 넣고 소리 없이 폐공장을 빠져나왔다. 마치 하룻밤의 악몽처럼 그들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정처 없이 차를 몰아 최진태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킨 뒤 인적이 드문 시골의 샛길에 그를 내던졌다. 손과 발을 묶었던 케이블 타이를 끊어준 것이 그들이 베푼 마지막 잡이었다. 승합차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최진태는 공포에 떨며 간신히 안대와 재갈을 풀어냈다. 사방은 고요했다.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회색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야산뿐이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외계 행성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극심한 고독과 공포에 휩싸였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인가를 찾아 헤맸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작은 시골 마을 어귀에 다다랐고 새벽 일찍 밭일을 나가던 노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택시를 잡아탈 수 있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노인은 그저 술에 취해 시비라도 붙었던 젊은 일연이 생각하고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철원의 부대로 복귀하는 택시 안에서 최진태는 밤새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공포에 몸서리쳤다. 그것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을 올가매던 그들의 존재, 특히 마지막에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와 눈빛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저주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부대 위병소에 도착한 그의 모습은 동료들과 간부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흙투성이에 찢어진 옷, 만신창이가 된 몰골은 물론 이전에 오만하고 폭력적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겁에 질린 작은 짐승처럼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는 휴가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둘러댔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같지 않았다. 특히 그의 눈동자의 서린 깊은 공포는 무언가 끔찍한 일을 겪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최진태의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감지한 것은 박지훈 이병이었다. 복귀한 최진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피해 다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복돼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최진태는 화들짝 놀라며 벽에 달라붙거나 황급히 다른 길로 돌아갔다. 마치 지훈이 유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밤마다 이어지던 괴롭힘은 물론 사소한 트집조차 완전히 사라졌다. 최진태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지냈다. 식사 시간에도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점호가 끝나면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 누워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었었다. 이따금씩 악몽을 꾸는지 그의 자리에서는 밤새도록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무반의 다른 병사들은 어리둥절했다. 폭군이 사라진 자리는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어딘가 기묘하고 불안했다. 모두들 최진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의 겁에 질린 눈빛 앞에서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최진태는 그들이 내린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틈만 나면 의무실을 들락거리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기 일쑤였다. 불면증, 식은땀, 불안 증세, 환청. 그는 자신이 겪는 모든 공포의 증상들을 과장하여 호소했다. 처음에는 꾀병이라 생각했던 의무관도 시간이 갈수록 진심으로 공포에 질려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상태를 가장 심각하게 지켜본 것은 대대장 오 대위였다. 처음에는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최진태에게 분노했지만 그의 처참한 몰골과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는 당황했다. 자신이 길들인 사냥개가 완전히 망가져 돌아온 것이다. 오 대위는 최진태를 따로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었지만 최진태는 그저 강도를 당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발작적으로 몸을 떨 뿐이었다. 오 대위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리고 최진태의 상태가 연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에 서린 공포는 진짜였다. 오 대위는 불안해졌다. 만약 최진태가 이 상태로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과거 자신과 있었던 검은 거래들을 모두 불어버린다면 자신의 진급은커녕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최진태는 이제 그에게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최진태는 마침내 정식으로 정신과 진료를 요청했다. 군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보였다. 물론 그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다. 그저 어두운 곳에 혼자 있으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군병원의 정신과 군의관은 원인 불명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리고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과 함께 의병 제대를 권고했다. 이 소식은 오대위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한을 동원하여 최진태의 의병 제대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했다. 시한폭탄을 자신의 부대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빨리 치워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불과 몇 주 만에 모든 절차는 끝났다. 최진태는 그렇게 군복을 벗고 지훈의 삶에서 그리고 군이라는 조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가 떠나던 날 그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처럼 초라하고 왜소했다. 한때 내무반 전체를 공포로 지배했던 폭군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내무반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억압적인 공포가 사라지자 병사들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민준 이병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최진태가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겁고 축축한 어둠이 걷혔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점호를 마치고 창밖을 보던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철원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이곳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그의 군 생활에도 마침내 고요한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최진태가 사라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철원의 황량한 땅에도 마침내 연두빛 봄 기운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 변화는 비단 계절뿐만이 아니었다. 이민준의 군 생활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와 편지에는 눈에 띄게 활기가 넘쳤다. 더 이상 두려움에 찬 짧은 침묵이나 억지로 쥐어짜 내는 듯한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동기들과 축구를 했던 이야기, 유격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는지, 새로 나온 걸그룹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같은 소소한 일상들을 제잘거리듯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지고 밝아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런 조카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심어놓은 공포의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휴가를 내어 민준을 찾아가기로 했다. 지난번의 방문이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찬 것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확인과 위로를 위한 것이었다. 다시 찾은 철원으로 향하는 길은 지난번과 사뭇 달랐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에는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결도 한결 부드러웠다. 군사분계선 근처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더 이상 그곳은 조카가 고통받는 지옥이 아니었다. 그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평범한 군부대일 뿐이었다. 면회실에서 민준을 기다리는 서연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잠시 후
멀리서 다가오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잔뜩 주눅들어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은 건강한 구릿빛으로 그을려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다. 공포와 불안으로 흔들리던 눈동자는 이제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모 와주셨네요. 민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서연의 앞에서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 늠름하고 대견해서 서연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조카, 이제 완전히 군인 다 됐네. 얼굴 좋아졌다. 서연은 준비해온 음식들을 펼쳐놓았다. 지난번에는 거의 입에도 대지 못했던 갈비찜을. 민주는 이번에는 정말 맛있다는 듯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그는 최근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사격 훈련에서 포상 휴가를 받게 된 일, 자신을 유독 예뻐해주는 선임병 이야기, 제대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까지. 서연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다. 조카의 평범한 일상, 밝은 웃음소리.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몇 번이라도 다시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최진태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떤 암묵적인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순진한 소년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마가 이모가 다녀간 직후 마법처럼 부서지고 사라져버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그는 어렴풋이 진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의 이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끔찍했던 밤에 이모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 어떤 어둠을 마주해야 했는지, 묻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이모가 자신을 위해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마음으로 느낄 뿐이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잠시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이모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된 훈련으로 곳곳에 굳은 살이 박이고 크고 작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거친 손. 하지만 그 손이 자신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조용히 손을 뻗어 이모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깊어진 눈동자 속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존경심. 그는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면회를 와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해 준 것, 자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강철 같던 심장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고 평소처럼 무심한 척 조카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네가 잘 이겨낸 덕분이야. 민준아, 자랑스럽다. 내 조카. 그녀의 눈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위로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쳤다. 민준의 건강해진 모습을 본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현실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법을 어겼고 군인으로서의 규율을 위반했다. 한 인간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아무리 그 상대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스스로 또 다른 괴물이 되었다. 후회는 없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그 차가운 공기와 최진태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었던 더러운 감각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치른 대가였다. 어느새 차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시의 야경.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빛 아래서 웃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이 그림자 속에서 더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평화. 서연은 문득 자신이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으로 조카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걸로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림자 속의 사냥꾼, 그것이 그녀의 숙명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또다시 계절이 바뀌고 1년 반이라는 세월이 덧씌워졌다.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늘 그랬듯 앞으로 나아갔고 군대의 시간 역시 쉼없이 흘러갔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군 복무를 마치는 날, 이민주는 저녁복을 입고 부대 정문 앞에 섰다. 쌀쌀하지만 상쾌한 가을 아침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난 2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 지옥과도 같았던 훈련과 악몽 같은 시간들,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그 후의 소중한 인연들까지. 그는 더 이상 낯선 사람 앞에서 얼굴을 붉히던 내성적인 소년이 아니었다. 군 생활은 그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한 뼘 더 성장시킨 자양분이 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내면이 단단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정문 저편에서 익숙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와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변함없이 강인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한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팔을 벌렸다. 이모. 민주는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고 달려가 그녀의 품에 와라감겼다. 서연은 훌쩍 커버린 조카의 등을 힘껏 두드려 주었다.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키고 환하게 웃었다. 고생 많았다. 우리 조카 이제 진짜 남자가 다 됐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복학 후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는 원래 전공하던 경영학 대신 심리학이나 법학을 새로 공부해보고 싶다고 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의 편에 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어렴풋하지만 선명한 꿈이 생긴 것이다. 서연은 그런 조카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그녀가 뿌렸던 어둠의 씨앗이 역설적이게도 조카의 마음속에서 빛을 향한 열망으로 피어난 것이다. 그 시간, 그림자 사냥의 다른 팀원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암묵적인 동지애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날 밤의 기억은 무거운 짐인 동시에 썩어버린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작은 자부심이기도 했다. 박현우 상사는 여전히 서연의 가장 든든한 그림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신뢰의 언어였다. 김동현 중사는 여전히 다혈질이었지만 그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힘을 어떻게 통제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운 듯 한층 더 성숙하고 노련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수화 대위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얼마 전 소령으로 진급했다. 그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과 싸우고 있었다. 가끔 서영과 그녀는 부대 내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두 사람은 그저 가볍게 목례만 나눌 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오가는 눈빛 속에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작전은 완벽하게 그림자 속에 묻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날들 동안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이끌지도 몰랐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평온해진 어느 휴일 오후, 한서연은 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언니에게 말을 걸었다. 마음속으로만 나누는 그녀와 언니만의 대화였다. 연니, 나 왔어. 잘 지내지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마나 늠름하게 제대했는지, 이제는 자신의 꿈을 찾아 나아가는 멋진 청년이 되었는지, 한참을 이야기하던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 조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사명에 대한 깊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언니, 나 약속 지켰어. 우리 민준이. 이제 정말 괜찮아. 언니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는 언니의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상에는 법과 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그림자와 싸우기 위해 스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서연 상사는 그런 존재였다.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핏빛 기억은 그녀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이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넘었던 선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납골당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빛과 어둠, 그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의 빛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갈 터였다. 그녀의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지켜야 할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림자 속 그녀의 싸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